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또 참석을 해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왜 인건비 이 문제가 글로벌에서 왜 이 문제가 제기됐는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인가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라나 플라자가 이제 큰 건물이고 그게 하나의 빌딩이에요. 한 6층 정도 되는 빌딩이에요. 그 빌딩의 이름이 라나 플라자고 주인이 라나예요. 그 빌딩은 이제 그 속에 상당히 많은 봉제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붕괴됩니다. 붕괴돼서 현장에서 1,200명 정도가 바로 죽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뭐 봉제 공장이기 때문에 봉제 노동자들이 많겠죠. 대부분 여자들도 많고 아이들도 상당히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것이 붕괴했는가? 왜 붕괴했는가? 왜 그런 재난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건물 자체는 호수를 메꿔서 무딘 땅에다 지금 무딘 땅에 거기다 지었고 한 6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불법으로 2층 증축을 했어요. 그럼 이 건물은 공장용이 아니고 사무실용이에요. 약하게 지었고 거기다 공장에 완전히 입주를 하고 불법 증축을 하고 토지도 약하고 건물도 부실하게 지었고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디젤 발전기를 꼭대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면 그걸 웅 울립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붕붕붕 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건물인데 급기야는 건물에 금이 나가지고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가지고 이것이 안전 진단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겠죠.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하고 뭐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 주인은 라나라고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언론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하고 국가도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 다음 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 도망쳤어요. 사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월급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밀어넣고 그날따라 정전이 됐어요. 엔진을 부릉 트니까 불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재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게 총체적인 우리 식으로 따면 총체적인 이게 붕괴죠. 시스템 붕괴죠. 그래서 붕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물을 잔해를 해치다 보니까 잔해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 상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옷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붕괴 책임은 누구에겠냐? 정부가 잘못했죠. 거기다 밀어넣은 기업도 잘못했어요. 감시관도 잘못했어요. 건물을 지은 사람도 엉터리 지은 사람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 안전장치를 엄격하게 하면은 물건을 주문을 받을 수 없고 그 안전장치 안 하는 비용에 저렴한 생산 단가를 가지고 자본을 유치하고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했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 보세요. 방글라데시에 저런 종류의 사건이 부지기수로 많겠죠. 불도 굉장히 많아.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죽는 이유도 똑같아요. 왜 죽냐? 전선이 복잡하게 돼 있고 먼지가 무지하게 많고 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장을 다 해놨고 문을 잠궈놨고 비상구는 잠겨져 있고 복도에다가 짐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불이 나서 죽고 또 같은 사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걸 단속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부가 자기 국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부는 돈만 버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도 그랬을지 몰라. 우리나라 70년대 뭐 그렇지 봉제 공장 해가지고 이제 수입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그 옷을 입는 우리는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입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기업가 인권은 세계화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멋대로 이동하고 노동자를 이동 못하게 하니까 자본이 제일 싼 노동력을 파는 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임금을 낮추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나라고 아프리카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니제르 델타라고 굉장히 큰 지도로도 이만큼 크게 돼 있는 막 그런 큰 델타가 있고 그 델타는 뭐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 짓고 거기 어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에 석유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 자본이 이제 글로 들어가서 석유를 채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이렇게 막 수십 년간 60년대 이후로 계속 채굴을 이렇게 그 와중에 석류관이 막 새가지고 땅이 이제 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채굴하는 과정에서 뭐 가스가 막 나오죠.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태워버려. 그러니까 먼 데서 막 가스 불기둥이 쭉 있는 거죠. 그 근처 걸어가면 어떻겠어요? 후끈후끈하겠죠. 그 계속 수십 년간 태우기 때문에 산성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업도 못 하고 그냥 파탄이죠. 주민들 이 나이지리아의 주민의 3분의 2가 하루에 1달러로 살아요. 거기서 나오는 석유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석유가 나는데 나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라님이 하는 거 뭐 할 수 없고 하루에 1달러도 먹고 살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이제 90년대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깨기 시작하고 글로벌 NGO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 주민들 중에서 또 깨인 주민들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땅에서 뺏기고 막 땅도 뺏기고 농사도 못 짓고 뭐 업도 못 하고 석유의 혜택도 못 입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고 단결을 하고 시위도 하고 합니다. 그럼 쉘이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해서 시설 보호를 요청을 해요. 그럼 나이지리아 정부가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고 말을 막 피바다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시위를 주동했던 NGO들을 잡아가지고 뭐 변호사도 없어요. 2심도 없어요. 1심에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글로벌에서 그거를 죽이지 말라고 온갖 로비를 하고 쉘에다가 막 항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뭐 하고 있냐 저거 말려라 이렇게 하면 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그거 그 나이지리아 정부가 하는 일인데 우리 민간인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냐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 다 죽었어요. 합법적으로 죽은 거죠. 어쨌든 그 나라 법으로. 이런 그 나라 정부가 자기 국민 있고 쉘이 있으면은 쉘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럼 쉘의 본사가 있는 영국이나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쉘에 대해서 처벌을 하냐? 처벌 안 해요. 또 쉘은 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NGO들은 뭐 반대 증거도 막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거는 뭐 법적인 증거든가 주장만 있는 것이고 완전한 입증은 안 되죠. 나이지리아 정부는 뭐 자기 국민을 자기가 죽이는데 뭐 국제사회가 가가지고 나이지리아 정부를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제재할 수 방법도 없고 자기 국민을 자기가 죽이겠다는데 뭐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되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글로벌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생기는 문제가 세계화의 끝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문제도 이게 어떤 일국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일국이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거버넌스 갭이라고 그래요. 지배구조의 간극이, 지배구조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국가별로 이렇게 통치가 될 때는 국가가 책임을 졌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자본이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그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공적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거버넌스 갭이라고, 지배구조 갭이라고 그래요. 간극이. 그 틈새를 뒤집고 그 사이에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기업이 아까처럼 뭐 아까 쉘 이야기했지만 쉘 같은 경우에 자기는 책임 안 졌다고 그러지만은 그래가 사람 다 죽여놨는데 그 다음 죽고 그 다음 곧 이어서 투자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압 작전의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 증거들도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업이 직접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어딘가에 누군가에 침해하는데 슬쩍슬쩍 이렇게 이득을 입는 거죠. 그로부터 이득을 입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들이 직접 때려잡는 것도 있지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거로부터 이득을 이렇게 얻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스마트폰에 결코 없어서도 안 되는 귀금속 중에 하나가 콜탄이라고 합니다. 콜탄의 70% 정도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10년 사이에 500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내전이 나서 막 죽였어요. 그 500만 명을 죽일 때 필요한 총알과 인건비가 우리가 낸 돈으로 죽인 거예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 애플이나 삼성이 거기 가서 숨어서 돈을 이렇게 주고 그걸 확보해가지고 만든 이거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로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책임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콩고 정부가 그걸 통제할 능력에서 해결했겠지. 유엔이 쳐들어갈 수도 없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지배 공백이 생기고 그 지배 공백에서 그 통제를 못 받는 희생자들이 이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권 문제, 그 기업의 인권.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큰 굉장히 그 대사건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많이 들어봤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뭐 잘 알다시피 이런 엄청난 이제 기업에 대한 비판들도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업이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책임지면서 그런 사업을 해라.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법만 지키지 말고 그보다 더 잘해라. 이런 뜻이고. 그러고 기업이 뭐 주주 이익만 챙겨서 되겠냐? 주변 사람 이익도 챙겨가면서 해야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그 이념 자체는 엄청 숭고해요. 그 기업의 사회를 책임 다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영자, 한국인 어떤 경영자한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회적 책임 당연히 해야지. 그걸 부인하는. 저도 그래요. 저보고 사회적 책임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책임 이론은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냐? 어떻게 내보고 뭘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하겠는데 뭐 구이상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10억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 5억을 사회에 기부했다. 사회적 책임했다고 볼 수 있죠. 5억을 갖다 나무를 심었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지어줬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 기업은 5억을 벌어가지고 사회적 기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기업의 R&D 투자만 했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덩치를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 50억쯤 벌어가지고 사회에는 한 푼도 안 주고 오로지 기업에만 투자했다. 그 다음에 한 100억쯤 벌어가지고 사회에는 한 푼도 안 주고 다 투자했다. 한 10년 전 해가지고 막 20조 정도는 기업을 만들었다. 이 회사는 20년간 계속 5억씩 계속 줬는데 이 회사는 한 푼도 안 줬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사회적 기업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업을 원합니까? 사회에다 막 퍼주고 생산성을 낮추는 기업을 원합니까? 아니면 기업에만 사회 활동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기업 확대에만 충실하고 자기 노동자의 월급만 주고 그것만 하고 세금만 내고 그것만 하는 기업을 원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이 사회적 책임은 말은 좋은데 그래서 어쩌냐? 그래서 내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좋은 일, 칭찬받을 일이다. 우리가 진짜로 그걸 원하냐? 우리가 진짜로 그걸 원하냐? 그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왜 사회적 책임 안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은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그래서 내보고 어쩌려는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권 담론이에요. 기업을 비판하면서 왜 사회적 책임 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왜 사람 인권을 침해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권이라는 담론은 굉장히 독특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담론이에요. 인권을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 내가 인권을 믿는다. 나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 나는 인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인간이기만 하면은 그 대신에 인간이기만 하면은 인간으로 살아야 될 권리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인간이기만 하면은 그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쉘에 거기에 노동자 하루에 $1씩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내 뺨을 때릴 권리가 없고 어떤 누구도 내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인격에 대한 모독, 내 자존심에 대한 모독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을 존엄하게,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존엄하게. 그게 인권. 기업 보고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네 돈 버는 건 좋은데 왜 이 사람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냐? 너희 기업 활동 때문에 이 사람이 못 산다. 그건 하지 마라. 네 돈 버는 건 좋은데 내가 안 말리겠는데 너 왜 돈 버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삶을 파괴하냐? 약간 소극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에요. 그걸 기업에 대해서 그런 아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로 그 내용이 점점 풍성해가지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 측면들이 있어요. 생명도 뺏기면 안 되고 자유권도 있고 표현도 있어요. 종교도 지멋대로 가져서 이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인간이에요. 그거를 막는 모든 행위는 반인권적인 거예요. 기업이 왜 그 짓을 하냐? 너 왜 그걸 하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책임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회적 책임처럼 너가 좀 더 딴 사람 생각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뭐 이익을 생각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네가 네 멋대로 해도 좋은데 저 사람을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접하지 마라.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기업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인권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국가 권력이 자기 국민을 막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인권 개념이에요. 국가가 자기 국민을 해치기 때문에 그 전형적으로 나치죠. 나치가 자기 그 유태인, 자기 국토에 있는 자기 유태인을 자기가 죽였을 때 전 세계에서 비판을 하면 나치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자국 국민을 자국 정부가 죽이는데 왜 국제사회가 왈가왈부하냐? 그게 나치의 자기 방어 논리죠. 그게 국제법의 대원칙이었어요. 그것에 파열을 낸 것이 가장 크게 파열을 낸 것이 인권이라는 담론이에요.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그 없다라고 하는 규범은 어디에 있냐? 글로벌 전체 사회의 양심 속에 있는 거다. 그거는 국가가 법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런 큰 규범이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국가가 자기 국민을 죽인다고 하면은 국제사회가 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지배자를 때려잡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게 2차 대전 사고방식이죠.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의 그러한 주권적 작용에 대해서 제약하는 논리예요. 기업은 뭐냐? 기업은 사조직이에요. 기업은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인권을 챙기냐 마느냐는 국가의 업무고 모든 인간의 권리인 것이고 의무자는 국가일 뿐이고 그 인권을 챙겨줘야 될 의무자 중에 기업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 공문서에서 기업과 인권이 같이 나오는 공문서가 없어요. 인권 이야기 여기에 국가, 국제법 이렇게 나오고 기업은 기업 이야기 여기에 상법 여기에 나오고 사적 거래 뭐 경제의 자유 이런 식으로 그 담론이 이렇게 붙어 있지. 기업이란 단어하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화합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업을 공격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1998년에 엠네스티 기업을 위한 인권 원칙이라고 하는 이 뭐 NGO 문서죠. NGO 문서지만 어쨌든 저 문서에서 기업은 인권을 지켜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기서 씁니다. NGO가 그렇게 쓰니까 뭐 기업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좀 미친놈들 다 있네. 기업이 뭐 인권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천지로 많고 학자들 중에서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분리해야지 저게 뭐 기업하고 인권하고 섞어보면 뭐 적법 아니다. 이렇게 그게 1998년이에요. 기업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갖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2000년에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그 문서에서 기업도 인권을 존중해라. 한 줄이에요. 뭐 크게 말하면 두 줄이에요. 두 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사업 활동을 하면서 인권 침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그 규정에 1976년에 만들어진 규정이 있어요. 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인권이란 단어 한 번 들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간 게 2000년이에요.
저 단어 하나 가지고 OECD가 10년을 우려먹습니다. 인권을. 그러고 나서 2003년에 유엔 기업 인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가 나옵니다. 저 문서. 거기서는 막 기업과 인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막 대여섯 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문 형식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기업 인권 존중해야 돼, 아니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유엔에서 파기됩니다. 왜? 기업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도 반대하고 기업이 뭔데 인권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책임을 져요? 네가 뭔데 기업이 인권 책임 있다고 하는 문서를 네가 네 멋대로 만들었어.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서가 완전히 파기가 됩니다. 그게 2003년, 2005년 이때예요. 2005년 시점에 유엔의 공식 기업 인권에 대한 공식 입장은 뭐냐면은 국제규범이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2005년이에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국제사회나 국제사회가 기업에 대해서 또는 국제법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네 조사 한번 해봐라. 이 숙제를 준 게 2005년이에요. 그 조사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존 럭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숙제를 딱 받고 숙제를 받으면서 유엔에서 준 거는 이 사람이 하버드니까 이제 보스턴에 있으면은 제네바 갈 수 있는 비행기표 서너 장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다 동원하고 정부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정부를 쑤셔가지고 연구비를 좀 내놔라.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버드에 돈을 집어넣게 한 다음에 자기가 연구비를 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책사가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단계에서 현재의 문제들이 현재의 접근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서를 써서 유엔에 갖다 줍니다. 1년 만에. 1년 했기 때문에 뭐 충실하게 하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괜찮네. 만장일치로 그 문서를 유엔 문서를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2년을 더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해봐라. 임기를 연장해야 돼. 처음에 1년이었는데. 그래가 다시 펀딩을 하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엄청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의 인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지, 맺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3개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틀을 딱 만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엔에서 그걸 딱 보고 괜찮네. 만장일치로 또 통과시켜주고 내가 3년을 더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 대답을 내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더 줍니다. 이 사람이 또 막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소위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모순되지 않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컴팩트한 텍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유엔에 딱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거를 오케이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 대해서 기업과 인권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다 지지를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은 전부 모든 정부가 그래 여기 말이 맞네. 모든 NGO가 모든 국제기구가 다 그걸 지지해요. 왜? 그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고 자기 이야기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진짜로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기업이 인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입이 있는 모든 사람의 합의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 책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러냐? 나는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 너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은 기업과 인권은 그게 아니야. 이 기업과 인권의 인권 경영은 답이 구구단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산수처럼 외우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이 문서가 나온 이후로 국제사회가 뭘 고민하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그 문서 자체를 놓고 이 말을 아니 이게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논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흐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오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만든 의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매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생긴 답이 뭐냐? 답이 뭐냐? 이거예요. 보호, 존중, 구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이 인권 경영의 내용.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 기업은 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째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인권 침해가 안 생기겠냐?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있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인권과 기업과 인권이 접점해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논점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권 경쟁이 뭐냐고 물으면 이 두 번째 걸 이야기하면 돼요. 답도 간단해요. 간단해요. 모든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답도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논쟁점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기업이라고 썼죠. 저게 뭐 모든 기업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국적 기업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대기업만 있는 거 아니야? 소기업이 뭐 인권 경영 할 게 어디 있어? 소기업 무슨 책임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태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야 기업이 인권 침해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말이지 이윤 추구하느라고 눈에 혈안이 돼서 인권 침해하는 거지 공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인권 침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천지로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앤 거죠. 모든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든 상관없이 소유 형태 상관없이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에 있든 법이 엄격한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업은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기업이 존중해야 되는 인권은 뭐냐? 그것도 막 학자들 사이에 논쟁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권은 정부가 기업이 존중해야 되는 인권이냐 아니냐? 그건 아닐 것이다. 정부가 뭐 해주는 거지. 재판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거는 정부가 하는 것이 기업하고 상관없는 거네. 이렇게 하는 논문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여기 싹 없애고 그런 거 없애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 상상해 놓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에 대해서 기업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왜? 재판권을 기업이 어떻게 하냐? 직원이 재판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장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거하러 가는데 막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인권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모든 종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보호 안 해도 좋고 충족 안 해도 좋은데 존중은 해 이런 뜻이에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면은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끼어들어서 막아야 돼. 그게 보호 의무예요. 기업에게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이 사람 죽이든 말든지 뭐 기업이 거기에 간섭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 기업이 요거도 먹을 건 없다고 그랬어요.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침해한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가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 사람 침해한다. 이 사람 때린다고 해서 기업이 나가가지고 막 말리고 이렇게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정리를 한 거죠. 기업은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걸 얘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충족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근이 졌어요. 사람 다 굶어 죽어.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돈을 꺼내줘야 됩니까? 글로벌 기준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곡간을 꺼내서 남 주라고 말을 안 할게. 그렇지만은 네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는 마라. 존 럭키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그러면 기업은 존중만 하면 되고 말이지 모든 기업은 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적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존록의 답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social expectation이 그렇다는 거예요. social expectation. 그걸 규범적으로 정당화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것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침해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메시지 자체가 가지는 규범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인권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기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네 돈을 뺏어서 하려는 그 말을 못하더라도 네가 침해는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글로벌이나 수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그 정도고 그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두 번째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예요.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침해하는, 야기하는 것. 회사 자체가 차별한다든지 이렇게 월급을 차별한다든지 뭐 산재를 안 준다든지 이런 걸 직접 침해하는 거예요. 기여해서도 안 됩니다.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아까처럼 쉘의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 정부를 죽이러 갈 때 월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치면 나치 시대 때 그랬죠. 나치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거기에 독가스 팔아먹고 부자 된 기업 있죠. 그게 기여하는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그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기업인만 처벌받았어요. 지금은 기업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업은 기여해도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기업은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와 사업관계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도 책임을 져요.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결되면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이키가 있어요. 나이키가 파키스탄에서 축구공을 만들었어요. 그 나이키가 애들 코 묻은 돈을 뺏어가지고 만든 거다. 그런 식으로 비판하세요. 그 나이키 대답은 뭐였냐면은 야 우리가 파키스탄 산골짜기에서 어떤 놈이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거 축구공 만들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축구공 만든 사람한테 싸게 만든 사람한테 돈 주고 축구공 받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파키스탄 산골짜기까지 가가지고 애가 노동한지 안 한지 내가 내보고 다 보란 말이냐.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나이키 신발 안 신을래. 불매운동에 막 와장창 일어났어요. 나이키가 물건을 맡길 때 아등노동 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원치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썼어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나이키가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우리 축구공에 아등노동이나 강제노동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건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아등노동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은 숨어서 계속 만들어. 나이키가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안 하도록 막 노력했는데도 또 만들어.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냐? 그것도 나이키 책임이라는 거야. 왜 제대로 감시 안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고 네가 했는데 연결이 돼 있냐. 네 물건과 그 침해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여러분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벽돌 10개가 아등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나는 아무런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쓰는 물건에서 인권 침해가 없다는 것을 네가 확인한 다음에 네가 써야지.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섞여 있는지 안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체류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체류탄 자체는 인권 침해 도구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쏠 때는 이렇게 쏘고 뭐 100m 멀리 떨어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이제 매뉴얼도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산 국가가 자기 국민의 눈을 향해서 막 쐈어요.
그럼 그 팔아먹은 최루탄 회사는 뭐냐? 회사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네가 왜 그런데 팔아먹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인권 침해할 걸 몰랐냐? 그럼 침해하고 난 뒤에라도 그만 팔아. 지금부터 그만 팔아. 그것이 인권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팔지 마. 안 팔도록 조건부로만 팔아. 네가 가서 수시로 감시하는 조건부로만 팔아.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 그런 점에서는 상상을 넘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상공에서 가가지고 기업도 인권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공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교수님 현장을 모르는 소리는 요즘 인권 침해하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존레기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짜로 인권을 침해하면 인권 침해하지 않으면은 인권 침해하고 있지 않은 걸 증명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CEO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인권 침해하는 거야 증명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안 하겠는데 안 하는 상태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존레기는 그게 아니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안 되고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보여주냐? 당신이 인권 경영 체계를 갖춘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말하는 것이 인권 정책 선언을 해라. 일단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으로서 모든 종류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대놓고 국민 앞에 못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라. 그것도 못하면서 인권 존중한다고 말하지 마. 선언을 해야 되고 선언만 할 뿐만 아니라 인권 실사를 해라. 인권 실사를 해라. 그것도 안 하면서 인권 존중한다고 말하지 마. 이제 그런 겁니다. 인권 실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권 영향 평가를 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인권 영향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현재 또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어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조사를.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 예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경영에 반영해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라.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네가 인권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말로만 인권 존중하고 있어. 그런 것은 소용없는 거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제 절차를 제공해라. 네가 아무리 인권 존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문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크고 아무리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것은 너가 나빠서가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구제 제도를 만들어라. 이거가 있으면은 너가 인권 경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우리 은행에서도 인권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정책 선언은 지난달에 작년에 다 했죠. 한국에 있는 공기업은 싹 다 했어요. 어느 정도 체제도 어느 정도 다 갖췄어요. 올해부터는 인권 실사를 해야 되고 인권 실사라고 영향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은행에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인권 침해를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인권 침해하고 있는지를 다 뒤져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돈 빌려줄 때 돈 빌리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인권 침해하고 있는지 조사합니까?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인권 경영이야. 그걸 일거에 싹 다 할 수는 없겠죠.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첫 해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증명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증명하려는 거예요. 해마다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게 인권 경영이에요. 우리는 인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믿겠어요? 한국에서 인권 문제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 경영이에요. 구제 절차를 제공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흐름은 뭐 어디 갔더니 뭐 윤리 경영 한번 떠들더니 지나갔고 뭐 정도 경영 어쩌고저쩌고 떠나갔고 뭐
또 뭐 인권 경영 또 1년이 떠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야. 이거는 글로벌에서 큰 흐름이에요. 이거를 인권 말고 21세기를 이끌 수 있는 거대 담론이 없어요. 국제사회를 묶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거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돈 많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은 이게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 그러고 정답이 정해진 게임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실행하는 것만 남았어요. NGO들도 옛날에는 너 뭐 인권 침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행 원칙에 다 적혀 있는데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설득을 이렇게 하고 NGO들도 이행 원칙에 적혀 있는 것을 기업이 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뭐 자기들이 판을 다시 짠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 그 논의가 유엔의 공식 입장이 이제 그건 당연하고 OECD의 공식 입장도 OECD가 이 이행 원칙이 나올 때 그때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유엔 기업 인권 이행 원칙에 있던 내용과 문장과 논리를 그대로 거기다 딱 삽입을 해가 챕터를 딱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지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파트도 이행 원칙에 적혀 있는 단어와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그 이행 원칙 나오자마자 EU에서는 자기 회원국에 대해서 이 이행 원칙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별 행동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벌써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만들어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걸 5년마다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새로 만든 것에도 인권에 관한 챕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도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많지만 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국가인권 기구 협회 같은 게 있어요. 한국인권위원회 아니면 다른 나라 인권위원회 이렇게 수십 개가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2012년에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인권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선언을 에딘버러 데클러레이션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인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기업에 의한 인권 문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만든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게 선언이에요. 한국에서도 기업가 인권에 대해서 2010년이나 직전 전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 인권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전부 다 기업 인권 이행 원칙에 적혀 있는 것을 한국화한 거예요. 한국화하면서 왜곡하고 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거의 그대로 통번역 해가지고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사회가 다 가고 있고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제가 그냥 인권 실사 의무화법이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유엔에 이행 원칙 적혀 있는 실사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영향 평가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실행하고 보고 레포트 쓰고 이해관계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라. 그거를 법적인 의무로 해가지고 3법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틀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과 한국 기업은 안 지켜도 되냐? 그렇지도 않겠죠. 물론 이제 큰 규모지만은 한국 기업이 거기 가서 일정 규모가 되면은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런 미국 법이고 여기도 실사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시행령 비슷한 그런데 다 나옵니다. 조약도 이렇게 있죠. 조약도 이제 국제사회가 기업에게 직접 인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약 만드는 움직임이 2014년부터 있었고 지금 초안이 나와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은 결국 이행 원칙에 적혀 있는 것을 하라 이런 겁니다. 논쟁 과정에서 이 조약이 벌써 2014년부터 해마다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논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행 원칙보다도 한 발자국 더 뒤로 가면 안 돼.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행 원칙에 적혀 있는 것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그대로 실행할 것인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논의의 뭐랄까 쟁점이라고 할까 이제 그거고 뭐 그것이 부족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향이라고 할까 이제 토대 출발점 이런 거는 이행 원칙은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국제사회가 실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행 원칙이 그 1챕터에서 쓰고 있는 게 국가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기업이 인권 침해하지 않도록 챙겨야 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것이 이제 큰 축이고 기업은 그래서 그거를 국가의 보호 의무죠. 그러니까 기업이 다른 제3자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끼어들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법적인 의무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제일 열심히 해왔어요. 오랫동안 해왔고 자료도 많이 만들었고 뭐 그래서 국가인권계획에도 이제 2018년부터 시작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기업가 인권이 독자적인 챕터로 해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인권 경영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전면적으로 되고 있고 여기도 이제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 평가를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될 텐데 경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차근차근 이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이 큰 흐름에 떠밀려 가지고 우르르 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기는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이런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인권위원회나 아닌 법무부 사람들을 만나면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이제 계속 이렇게 넣고 또 기회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지경부에 이렇게 공고 형식으로 이렇게 좀 공문으로 법무부나 인권위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는데 뭐 저는 사인의 입장에서 뭐 직접 접촉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평가를 할 것이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 경영 체제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뭐 그거 없으면은 그냥 뭐 국가 정책에 뭐 반기를 들겠다는 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빵점을 줘야겠죠. 국가가 하겠다는데 그걸 안 하겠다 하면은 빵점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권 정책 선언을 했는지 담당 부서가 있는지 그러고 실사나 뭐 구제 이런 절차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 공공기관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감점되는 기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돼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 인권 개선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죠.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걸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뭐 우리 기업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세세하게 따지자면 한 30개는 되는 것 같고 뭐 대충 봐도 한 10개는 되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거면 한 5개는 되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 5개라고 하더라도 영향평가 하나도 안 해도 문제될 게 한 5개쯤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뭐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뭐 직원 몇 명 불러가지고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문제될 것 같다.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10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우리가 뭐 일가정 문제도 있고 말이죠. 차별 문제도 있고 갑질 문제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긴급한 것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긴급한 것, 가장 중대한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기업을 봤을 때는 남녀 차별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그걸
원래 그걸 1차적인 과제로 해서 해결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만들고 이런 교육도 시키고 강의는 이런 내용을 시키고 거기에 침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재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또 비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쓴다고 그랬을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뭐 언어도 이렇게 하고 또 뭐 계약서도 뭐 영어로 된 거 베트남어로 된 것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마다 자기가 인권 영향 평가를 해서 리스트로 10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정치적 과정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장 심각한 것, 예를 들어서 목숨과 관계되는 것인지 아닌지, 신체와 관련되는 것인지, 어떤 그것 심각성,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되는 사람 수, 10명의 인권에 침해되는 것이 한 사람의 인권에 침해되는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그 구제 가능성, irremedia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구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체 자유 같으면 생명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그러면은 뭐 그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는 순서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높아지고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하면은 순서가 높아지고 이런 기준을 보통 쓰고 그 이외에도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사장이 유난히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딴 거 제껴놓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죠. 또 어떤 해는 뭐 정부가 유난히 갑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은 뭐 딴 거 제껴놓고 그것부터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조사를 맡겨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서 그 중에서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걸 찾아내는 그걸 뭐 수억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초창기에 뭐 인권 문제 썩 빠지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뭐 수억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 찾아내려고 수억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작은 기업이 뭐 돈을 수천만 원 쓸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면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걸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정당화는 해야죠.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돈이 없어서 500만 원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직원 5명 데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냈고 그 중에서 정치 논의를 이렇게 해서 인권경위원회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요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인권 영향 평가를 해서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그 정책을 쓴 결과 그 속에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하는 거죠. 그걸 리포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과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평가자가 와가지고 잘해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인권경영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우리가 평가자를 위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지 평가자가 와가지고 뒤져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피평가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인권 경영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지 딴 사람이 와서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이게 아니죠.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다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정보는 뭐냐? 우리는 정책 선언됐고 담당고도 실사도 했고 구제장도 존재하고 영향평가도 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했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이거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년 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성과를 냈고 그래서 이렇다. 그리고 차기 과정은 이거다. 이게 보고서의 내용이죠. 그게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보고서 따로가 아니죠. 그 보고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고 학습하는 과정이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하면 그 자체가 보고서예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기업은 이런 장치도 다 있네. 오케이. 그럼 이런 영향평가를 했네. 했는데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 기업 이 정도 규모에서 이걸 먼저 처리했네. 처리 잘했네. 부족한 거 있지만 그걸 좀 뭐 괜찮네. 그럼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폭로된 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권위원회 가서 진정을 했다라든지 신문에 냈다든지 어떤 놈이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가 평가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감점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망칩니다. 이 제도를 망칩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감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있었으면은 감점 요인이지만은 그것이
충분한 인권 경영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난 건지 인권 경영 체제가 없어서 난 사건인지 이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인권 경영 체제가 없어서 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빵점을 줘야 되죠. 우리가 인권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 나더라도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주는 거예요. 인권 침해가 나더라도 인권 경영이 처음부터 제대로 돼 있으면은 CEO가 영향받지 않아요. 교육 충분히 했고 잘 교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놈이 때려가지고 뭐 저놈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 보상해줬고 제도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그걸 CEO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CEO를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왔는데 자기 상사가 커피 끓여라 그러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하소연할 때도 별로 없죠. 인권경영 체제가 있으면은 인권경영 체제가 잘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명으로 또는 나의 손해를 입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다는 거죠. 그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렇게 하더라. 나 엄청 기분 나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그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끝이죠. 뭐 사건 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안 그러면 끝이에요. 또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거는. 그 쉽게 해결. 내부에서 이게 있으면은 인권이 금방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그런 소리 들었는데 또 하겠죠. 저 사람 복사를 막 시키던데 저 사람 아까 나한테 욕했는데 뭐 온갖 걸 가지고 다 제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돼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타격을 입는 거죠. CEO가 타격을 입고 조직이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권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면서 이 인권이 동시적으로 자동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있으면 누구나 인권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쉽게 해결이 되고 누구도 문제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CEO가 타격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도 이것을 진압하기보다는 자꾸 이야기한다면 다 해결해가지고 이 회사 자체의 인권수를 확 높여놓으면 내가 인권 경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는 거죠. CEO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앞으로 고위직 사람을 뽑을 때도 인권 경영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뽑아야 되죠. 인권 실패해가지고 망쳐가지고 언론에서 점수 깎이고 점수 깎이고 그런 사람을 국가가 다시 재임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는 책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인권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인권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누구나 인권 침해 받지 않는 것이고 인권 침해한 누구도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쉽게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인권 경영 체제가 있었고 구제 장치가 있으면 인권 구제 장치에 접수된 사건이 몇 건인지 이런 게 당연히 보고서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고 10개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원만히 해결했고 피해자 다 만족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 장치를 다 만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점을 주겠어요? 그것도 안 만들고 막 진압해가지고 막 숨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언론사가 떠들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권 침해가 생기는 것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설사 터지더라도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갖추고 있으라는 것이고 또 종업원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용하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저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같은 이야기를 떠들고 뭐 약장수도 아니고 이렇게 막 떠들고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쓴 글들이나 뭐 이런 걸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좀 자료를 다 올려놓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공부해라. 자료는 다 공개해 놨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